자, 11월 16일.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예, 자바스크립트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AJAX에 대해서 내용 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AJAX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AJAX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하면은 그 원격지에 있는 다른 파일을 긁어오는 거다. URL로 접근해서 이제 다른 파일을 가져오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수행하는 객체가 그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이 객체한테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접속할 주소, 이게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컨텐츠예요. 이 주소를 입력했을 때 화면상 그 웹브라우저에 뭐가 보인다면 그 화면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이걸 정의해서 그리고 이벤트 명시해주고 접속 준비, 접속, 이렇게 하면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함수는 끝나요. 근데 통신이라는 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느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속도가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 코드 흐름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끝나버리지만, 통신은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통신이 진행되는 과정이 요 이벤트를 통해서 호출이 되고요. 여기가 총 4번 실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2점 타겟이라고 해서 AJAX 정보를 갖고 있는 요 객체를 습득한 다음에 상태값이 XML HTTP 리퀘스트 돈 이라는 값과 일치할 때 요거 한 가지 케이스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게 통신이 종료됐을 때인데, 통신이 종료됐을 때 성공이냐 그렇지 않냐, 요것만 나눠주면 됩니다. 사실 요게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실패했을 때는 대부분 그냥 사용자한테 뭐가 안 됐다라고 알려주는 에러 메시지 정도만 이렇게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코드는 그냥 이렇게 정형화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ajax.response 텍스트가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로 해서 살펴본 그 전문인데, 얘가 제이슨이면은 제이슨 객체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사용해서 화면에다 출력되는 이마만큼의 처리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UI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일단 이 정도만, 이 수업에서의 목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개념이 좀 더 확장되면은 요게 바뀌어요. 이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요 메소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예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자, 이거는 그냥 봐주세요. 제가 HTML을 시작을 할 거예요. 폼 네임 필요 없고, 액션은 자 네이버 검색 결과 페이지
주소를 여기다 걸고요. 그 다음에 쿼리 인풋 타입 텍스트 네임은 쿼리. 쿼리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 검색 결과에 대한 그 URL을 이렇게 가져와 봤더니 뭐 중간에 있는 정보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여기 쿼리라고 하는데 제가 입력한 검색어가 있길래 요 이름을 네임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 서브밋 밸류는 서치. 네,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폼 태그의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폼 안에 입력된 모든 내용을 전송받을 백엔드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요 HTML 파일에서요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바스크립트하고 입력해서 서치를 하면은 액션 속성에 명시된 페이지로 입력값을 전송해요. 그럼 네이버가 봤죠. 이게 폼 태그의 기능이에요. 백엔드한테 사용자 입력값을 전송하는 거. 이때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입력값을 전달받을 백엔드 주소인데 HTML 공부할 땐 이거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어차피 백엔드가 없으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에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도 사실 저도 노드.js 백엔드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프론트나 아니면 HTML에서 약간 그냥 개념 정리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보신 이 전송 방식은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URL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로그인이었다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비밀번호가 그대로 다 노출되니까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인풋 타입 패스워드라고 해볼까요? 자, 인풋 타입 패스워드는 입력할 때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그 별표로 나오죠? 이거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한글은 입력 못해요. 이렇게 하면. 자, 서치하면 그냥 그대로 다 나가려고 주소에 다 나옵니다. 인풋 타입 패스워드는 사실 1도 쓸모 없어요. 백엔드 개발자들은 이거 변수값 받아서 다 봐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입력값이 URL에 노출돼서 전송되는 게요. get 방식이라는 전송 방식입니다. 폼 태그에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AJAX는요. 이 폼 태그의 특성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액션 페이지로 직접 가죠. 지금 보면은 HTML 페이지가 그 페이지로 직접 가잖아요. 그렇죠? 액션 속성에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직접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폼 태그의 기본 특성인데 AJAX는 여기에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배달시키는 거예요. 폼 태그를 형성한 게 AJAX예요. 자, 여기서 메소드를요.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바꾸면요. 다시 텍스트로 바꿀게요. 메소드를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네이버 값을 못 받을 거예요. 이제 못 받죠. 자, 왜냐면 전송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전송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URL의 변수가 노출이 안 됩니다. 포스트 방식은 입력값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개발자도 까서 여기 네트워크 탭을 열면은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네. 여기 페이로드라는 값에 입력값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취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노출 안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까볼 수 있죠. 자, 이게 포스트 방식입니다. 우리가 HTML 파일을 만들 때는 그냥 파일 이름 하나가 화면 하나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파일은 URL이죠. 백엔드는 URL 하나가 접근 방식이 get이냐 post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동작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엔드는 URL과 이 접속 방식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나의 페이지가 돼요. 결국은 폼 태그랑 AJAX는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근데 AJAX가 왜 그렇게 그 붐이 일었냐? 화면을 이동을 안 시켜도 되니까. 현재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파트 1. 아마 한 1998년도인가 아마 그때쯤에 그 미국 쪽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 접속 방식을요 확장을 합니다. 하나의 백엔드 주소에게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의 접속 방식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백엔드 사이트 페이지는 4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소하고 접속 방식이 한 쌍이 하나의 페이지니까. 자, 이때마다 기능을 부여합니다. 아이고. get은요 읽기, post는 저장, put은 수정, delete는 삭제. 저장을 해야 읽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순서는 저장이 먼저예요. 저장도 안 했는데 읽을 순 없잖아요. 자, 이 저장, 읽기, 수정, 삭제를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은 들어가면 코딩 하나도 안 해요. 코딩을 글로 배우는 학과예요. 약간 느낌이 저래요. 연애를 글로 배운다. 그게 공학 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프로그래밍 언어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방법론적인 거를 계속 글로 만들어요.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장은 데이터를 생성하니까 create라고 명명을 하고요. 읽기는 read, 수정은 update, 삭제는 delete 라고 학술적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1998년도인가 발표된 논문 내용이에요. 자, 이 네 가지의 한 글자씩 따서요 CRUD라고 명명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일지침이에요. 자, 하나의 백엔드가 접속 방식에 따라서 CRUD 동작을 수행하게끔 만든 거를 RESTful API라고 부르고요. 오늘날 실무에선 이걸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폼 태그는
HTTP 1.1 방식을 기본으로 쓰는데 얘는 메소드가 get과 post 두 가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하지만 AJAX는 이 네 가지 방식을 다 지원을 합니다. 다만 post, put, delete 같은 경우는 그 백엔드에 변수를 보내는 게 좀 더 복잡해요. 조금. get은 그냥 URL에다가 계속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post, put, delete는 조금 복잡스러워서 여기선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저장, 수정, 삭제 같은 처리 구현 안 하거든요. 그건 프론트 개발단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또 이제 포스트 풋 딜리트를 안 다루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순정이에요. 진짜 아무런 가감 없는 자바스크립트,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구현하는 건데 요거 AJAX 톡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구현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다 라이브러리 쓰지.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쓸 코드 차라리 그냥 말씀 안 드리고 개념만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단 제가 썼던 것 중에 제일 심플한 거 사실 AJAX 그 jQuery예요. jQuery가 AJAX 구현이 진짜 심플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jQuery에서 AJAX만 떼어내서 리액트에서 그거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아요. 뭐 최근 자바스크립트는 패치라고 하는 함수도 생겼고요. 근데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봤더니 결국 얘가 갑이에요. 왜냐면 AJAX라고 하는 기술은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접속할 때도 쓰지만 백엔드가 다른 백엔드에 접속할 때도 써요. 뭔 소린가 싶으시죠?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단 요 얘기 다 하고요. 백엔드가 다른 백엔드에 접속할 때도 해요. 근데 프론트엔드에서 쓰는 AJAX 기술하고 백엔드에서 쓰는 그 통신 기술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달라요. 원리는 개념은 똑같은데 실제 코드는 달라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용 앱들도 우리가 프론트엔드가 통신하는 거랑 똑같은 백엔드를 같이 공유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유무선 연동이라고 하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도 그런 똑같은 통신 기술을 쓰는데 저마다 다 구현 방법이 달라요. 자, 리액트,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 쓰는 노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애요. 리액트는 웹사이트 만드는 거죠.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랑 코딩 스타일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리액트는 만들고 나서 짠 실행하면은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웹사이트가 떠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짠 코딩한 다음에 실행시키면은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앱을 만들어줘요. 리액트가 그래서 뜬 거예요. 웹만 놓고 보면 사실 뷰가 더 쉬워요. 근데 리액트는 이게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거든요. 웹사이트, 안드로이드, 아이폰. 근데 얘네들이 전부 하나의 백엔드와 통신을 하는데 이게 구현을 다 따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엑시오스라는 애를 쓰면은 같은 소스로 다 퉁쳐요. 물론 얘가 내부적으로 다르게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소스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론트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만지다 보니까 얘가 최선이에요. 안 그러면 소스 다 따로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론트에서도 제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AJAX라고 하는 기술의 전반적인 개요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리액트에서 저를 다시 한번 만나신다면은 그때는 이 엑시오스를 써서 실제 실무에서 쓰는 이 CRUD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 위주로 내용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오늘 취업반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오늘 요거 취업반 CRUD 마무리해서 끝났거든요. 연습 문제를 하나 냈는데 제가 연습 문제 구현 제한 시간을 3일 줬어요. 3일 동안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알아서 구현해 오라고. 서로 토의를 하건 뭐라건 상관없으니까 저는 문제 내면은 서로 뺏겨도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고. 대신에 저한테만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모름지기 명색이 시험인데 출제자한테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취업반은요 진짜 과목마다 시험을 다 봐서요 점수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 HRD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 점수가 기록이 돼요. 평생 기록으로 남아요. 그게 그 정보 처리 기사 뭐 그런 자격증 제도를 대체하려고 시행되는 거라서 진짜 시험 봐요. 시험 결과 갖다 노동부에서 감사도 받아요. 여튼 이걸 CRUD라고 합니다. 네.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거밖에 안 해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 중에 제가 요상야릇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 우리 프론트랑 백엔드랑 이렇게 AJAX로 통신을 하는데 갑자기 백엔드랑 다른 백엔드가 통신한다는 얘기는 뭐냐고, 뭔지. 자, 얘네는 우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A.com이라고 치죠. 이거는 남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동을 해야 되는 뭐 카카오 로그인 뭐 이런 거라고 가정하죠. 자,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는요 AJAX로 백엔드랑 연동할 때 그 웹브라우저에 지금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나오고 있는 도메인과 AJAX로 접근하려는 백엔드의 도메인이 다르면 연동이 안 돼요. 우리 사이트는 A.com인데 뜬금없이 카카오.com이랑 AJAX로 이렇게 연동하려고 그러면은 브라우저 땅에서 연동을 막아요. 그거를 CORS 제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신이 안 돼요. 웹브라우저 보안 정책이에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백엔드 쪽에서 나 프리헤어 해서 모든 곳에서의 접속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CORS 제약에 걸리면 프론트엔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접속하려는 대상 시스템이 외부 접속을 허가해 줘야 돼요. 그걸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백엔드끼리의 통신은 일단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시스템하고 연동하고 싶으면 나는 우리 백엔드에 접속해서 1번 우리 백엔드가 다른 시스템에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와서 그거를 우리 프론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토스 접속을 중간에 토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엔드가 이런 거를 구현을 해요. 물론 프론트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 나는 거 모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프록시라고 해요. 프록시 PROXY 이거는 백엔드에서 구현하는 건데 이런 목적으로 백엔드에서도 AJAX 기술을 써요.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엑시오스가 답이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카카오 로그인 같은 거 해본다고 하죠. 보통 웹사이트가 자체 회원가입은 어떤 식으로든 구현을 해요. 자체 회원 데이터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다짜고짜 카카오 같은 거랑 연동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웹사이트들이 보통 자기네 회원 목록이랑 대조해서 자기네 회원 데이터가 없으면은 가입 절차로 다시 빼죠. 간단하게 뭐 닉네임 같은 거라도 입력 받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 안에 자체 회원 데이터랑 대조를 해야 되는데 프론트엔드는 죽었다 깨도 데이터에 접근을 못해요. 백엔드밖에 못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프론트엔드랑 카카오 로그인이랑 다이렉트로 연동을 하면은 중간에 이 절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붙고 백엔드가 카카오 로그인을 대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자체 회원 데이터랑 대조를 한 다음에 결과를 줘야 돼요. 이 얘기는 지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쨌건 제가 봐서는 세상 쓸모없는 게 프론트엔드에서 카카오 로그인 다이렉트 연동하는 거예요. 세상 쓸모없어요 그거. 어쨌건 프론트엔드에서 AJAX라는 기술을 쓸 수도 있지만 백엔드에서도 AJAX를 비슷한 기술을 쓴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프론트엔드는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있는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을 갖는 백엔드에는 원칙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AJAX 처리를 크게 심플하게 보면은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게 매번 처리하기엔 코드가 좀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모듈화 시키기도 했는데 ES6에서 얘를 좀 더 간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미스라는 방식이 도입이 돼요. 자, 실습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백엔드 가동하는 거 따로 들었었죠? 제이슨 서버 와치 mysql.json 포트는 3001 이렇게 해서 백엔드를 가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수동으로 가동을 해야 돼요. 네, 일단 가동했고요. 자, AJAX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라이브 서버로 해야 됩니다. 자, 실행 결과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자, 4번 파일이에요. 똑같이 그 헬로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JAX 처리의 이 기본 루틴 있죠. 요거였죠. AJAX 처리의 기본 루틴. 이 기본 루틴을요. 함수로 묶습니다. 함수로 묶어요. AJAX 기본 루틴을 함수로 묶어요.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 프로미스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는
new promise 하는 거니까 객체를 만든 거잖아요. promise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주는 함수로 묶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용자가 버튼 눌렀을 때 요거 호출한 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리턴 받으면은 여기서 new해서 만든 게 일로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promise라고 불러요. 근데 이 프로미스는요 생성자한테 콜백 함수를 줍니다. 자,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에 콜백 함수를 줘요. 이 콜백 함수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리졸브와 리젝트라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AJAX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200일 때는 성공이죠. 그 다음에 else는 실패죠. 자, 성공했을 때 리졸브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함수예요, 함수. 여기서 호출하고요. 실패했을 때 리젝트를 여기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서 필요한 그 변수 정보가 있다면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돼요. 이 리졸브를 성공했을 때 쓰면서 백엔드한테 받은 결과값을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에러가 났을 때는요. 리젝트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에러 정보, 지금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에러 상태 코드 값 이런 것들을 제이슨으로 묶어서 전달합니다. 리젝트한테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AJAX 처리를 하고요. 성공이면 리졸브가 호출되고 끝나면은 리젝트가 실행되죠. 이 다음부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편의상 코드를 제가 잠깐 축약을 할게요. 자, 밑에 부분에 뭐 이런 것들 대충 지우겠습니다. 자, 이 프로미스 객체는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함수 호출하면 이제 프로미스라는 애가 리턴이 되는데 얘는 두 개의 함수를 메서드 체인으로 연결해요. 댄과 캐치. 그러니까 이거예요. promise.den 그 다음에 .catch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호출한 거예요. 이 den과 catch는 각각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코드를 좀 한 번에 보여드려야 돼서 화면을 제가 좀 접을게요. 네, 글자가 좀 작긴 한데 한 번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할게요. 네, 눈 아파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성공하면은 리졸브로 호출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요 프로미스의 댄한테 전달되는 콜백 함수로 호출합니다. 이때 전달되는 요 제이슨이에요. 여기서 화면을 그리면 돼요. 실패했을 때 리젝트를 호출하면요. 이 리젝트는 캐치에 연결되는 콜백 함수로 호출합니다. 이때 이 제이슨 객체 에러 메시지 같은 걸 이렇게 담은 건데 얘가 요 2로 전달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다 그러길래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웠어요 저도. 뭐 자바스크립트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겠구나라고
뭐 대충 어림짐작은 하겠지만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저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히 리졸브로 출했는데 난데없이 댄이 실행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요, 진짜. 자, 자 그래서 그 이 프로미스 방식을 모듈화 시키면요, 요마만큼을 이제 모듈로 처리하면서 접근 방식과 접속할 주소, 요것만 이제 파라미터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은 요 안에서는 그 엉뚱한 곳에 있는 함수를 대신 호출하는 역할만 하지 여기서 직접 로직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할지는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그 ajax helper라는 모듈을 다 미리 드렸는데, request asynch라고 하는 애는 접속할 주소와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 메소드를 받아요. 근데 딱히 전달하지 않으면 get을 기본으로 쓰게끔 해놨어요. 호출할 때 이거 생략하면 get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 그대로 가면서 resolve, 그 다음에 에러 났을 때 reject, 밑에 코드는 그냥 그대로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요 모듈을,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하면 이 모듈 안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부여가 되니까 ajax helper.request async 얘를 호출하면 되죠. 근데 얘가 호출되면 이 자리에 리턴되는 게 프로미스 객체니까 이 객체한테 then과 catch를 연달아서 처리하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나눠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콜백 함수로 전달되는 제이슨은 요 안에서 만든 제이슨 결과값, 그걸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지는 우리 맘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코드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결과를 화면에 어떻게 출력할지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알아서 구현을 해야 돼요. UI에 맞춰서. 에러 났을 때에 대한 거는 사용자한테 에러 메시지만 알러 창으로 잘 보여주면 사실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게 지금 request async라는 함수를 써서 프로미스를 모듈을 한 겁니다. 요 형태를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늘은 우리가 이 ajax helper라는 모듈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직접 구현을 하면 자바스크립트 만들면서 사실 내가 다 만드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플러그인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플러그인 설명서를 잘 보면은 이 플러그인은 프로미스를 지원한다 안 한다 여부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걔가 프로미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뭔가 함수를 호출해요. 그리고 그 뒤에 then과 catch를 붙여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를 나눠서 구현하는 거예요. 결론. 오늘은 연습 삼아 다 했지만 우리가 실제 구현할 때는 이쪽은 오픈소스 갖다 쓸 거예요. 이쪽만 신경 쓰세요. 실제로 아마 오늘 이후에 이런 식으로 뉴 프로미스 하는 거를 직접 코딩하실 기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만지는 지가 거의 15년이 다 돼가는데 15년 동안 수험 예제 말고 뉴 프로미스라는 단어를 써본 역사가 없어요. 그냥
맥락만 이해하세요. 자, 요거 연습해 보시고요. 또 8시 10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예제 남은 게 좀 있으니까 그냥 8시 1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가 여기 6번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행 결과는 존전과 동일해요. 자, 결과는 이제 똑같은데 뭔가 클릭했을 때 이제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ajax helper 안에 request async라는 함수가 들어있었잖아요.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프로미스를 리턴한다 라고 하면은 사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뒤에다가 then과 catch를 연달아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거. 자, 함수 하나를 이렇게 호출하면서 이 뒤에 then과 catch를 받아서 쓰는 게 첫 번째예요. 이때는 각각 처리를 위한 결과 처리를 위한 콜백 함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콜백 함수가 너무 많아요. 그걸 심지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콜백 헬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생겼어요. 자바스크립트 공식 용어예요. 오죽했으면 지옥이란 표현까지 쓰겠어요. 그래서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게 아마 ES7인가에서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법이 추가가 됐는데 async await라는 문법입니다. 자, 사용 방법은요. 똑같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대신에 앞에다가 await를 붙입니다. 그러면 then으로 붙여서 이때 콜백에 이제 결과가 들어오잖아요. 이 then 쪽에서 쓰던 이 콜백 함수의 결과값을 그냥 리턴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함수 호출하면 리턴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잖아요. 기본형으로 가는 거죠. 뭐 굳이 콜백 처리하고 그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전체를 에러 났을 때 처리하는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여기에서 AJAX 통신을 시행하다가 에러가 났다. 그래서 리젝티드가 호출됐다.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캐치라고 하는 함수에서 받았는데 트라이 캐치 문법의 캐치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2와 캐치 블록의 2가 같아요. 메서드 체인 두 개로 연결해서 콜백 함수 처리하는 것보다 이건 제가 왼쪽에 접어놨으니까 좀 깔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제이슨 얘가 async await에서 요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은 이 콜백 함수 안에서 결과 처리를 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구문이 async await에서는 그냥 밑에 평서문처럼 들어가요.
캐치블럭에서 에러가 났을 때에 대한 처리는 이 에러 처리 문법으로 들어가는데 차이점은 리턴이 하나 생겨요. 에러가 나면은 더 이상 진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중단하는 거죠. 그럼 밑에까지 안 가니까요. 자, 이 await라고 하는 키워드는 반드시 함수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함수의 형태는 뭐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버튼 눌렀을 때 async 펑션 뭐 call ajax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코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은 반드시 async라는 키워드가 접목된 함수 안에서만 써야 돼요. 이게 항상 짝이에요. 이게 항상 짝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죠. 버튼 눌렀을 때 실행하게끔.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코드를 발전시킬 거예요. 맨날 ajax 처리하겠다고 함수를 따로 만드는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굳이 함수를 정의하지 않아도 얘가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얘를 그냥 이 안에 통째로 집어넣고요. 함수를 이 안에 집어넣고 이름을 빼버립니다. 익명함수로 가요. 그리고 이 전체를 덩어리로 묶어요. 어떻게 묶냐? 괄호로 묶어줘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보통 앞뒤에다가 그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는요, 헬로라는 함수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괄호를 붙여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를 즉시 실행시키기 위해서 뒤에다 괄호를 붙여서 이렇게 호출을 시킵니다. 이걸 즉시 실행함수라고 해요. 요 형태에 우리 예전에 그 제가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따로 단원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펑션 키워드 빠지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이렇게 처리해도 똑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버튼 클릭 안에서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요. 클릭할 때 들어가는 이 두 번째 파라미터 자체도 함수죠. await라는 키워드가 async가 적용된 함수 안에서만 위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함수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벤트 처리하려고 만든 요 콜백 함수에 그냥 async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조촐해지죠, 코드가. 이게 async await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를 처리하는데 가장 최신형 문법이고요. 리액트건 노드건 맨날 얘만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코드가. 버튼 ajax라는 건 대체로 뭔가 눌렀을 때 동작하기 마련이니까 이 이벤트 리스너에 async 하나만 붙여주면 await 붙여서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걸 트라이 캐치 안에서 그냥 평선문처럼 쓸 수 있다. 그게 async await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ajax에 대한 그 기본 처리를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내용을 좀 바꿔보죠. 자, 라이브 서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몇 가지 학과 번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몇 개의 학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이 id라고 하는 값은
각각의 항목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id 값을 뒤에 슬래시 붙이고 이렇게 접목해주면은 특정 데이터 하나만 뽑아서 볼 수 있어요. 슬래시 101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 구현 스타일은요 4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로딩인 부분은 백그라운드로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로딩 GIF를 하나 백그라운드로 걸고요. 포지션 속성으로 화면 중앙에 오게끔 배치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논 일단 숨겼습니다. 그래서 AJAX 호출 전에 얘 디스플레이 속성을 잠깐 블록으로 바꿨다가 AJAX 처리가 끝나면 다시 논으로 바꿀 거예요. 웹에서의 로딩은 그냥 로딩 GIF 보였다 숨겼다는 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 img 폴더 안에 로딩 GIF 넣어놨는데 이거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로딩 GIF라고 검색하시면 이미지 많이 나와요. 혹은 그 로딩 이미지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세팅해갖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걸 이렇게 세팅해갖고 몇 가지 색깔 세팅한 다음에 GIF냐, 뭐 CSS냐, PNG냐 뭐 이런 식으로 저장받을 수 있어요. GIF가 제일 깔끔합니다. 자, 기본 기능은요. 링크에 데이터 속성으로요. 백엔드에 전달할 고유 일련 번호를 숨겨놨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속성으로 쿼리 셀렉터 가져오고요. 자, my link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으로 싹 가져오면은 이 객체는 이 4개 링크를 다 갖고 있죠. 이걸 갖고 반복 돌려요. 그 다음에 id가 컨테이너인 요소 여기에 내용을 출력할 건데 여기 내용을 이렇게 출력할 건데 얘를 또 가져와요. 얘가 CSS 상으로 화면상에서 디스플레이 블록이 걸려 있어요. 아, 디스플레이 논이 걸려 있어요. 자, 마이 링크를 갖고 반복 돌리면 이 부위는 요 링크 하나죠. 자, 항목 하나가 클릭됐을 때 일단 로딩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를 가져와서 클래스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줍니다. 이 액티브 클래스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로딩바 나올 거고요. 자, 클릭된 이 항목에서 데이터셋의 deptNO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번호는 101이겠죠. 자, 이렇게 가져온 값으로 백엔드 주소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접속하면 전체 데이터인데 뒤에다가 일련 번호 붙이면 특정 항목만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붙을 101인데 여기에 붙을 이 숫자 값을 링크에다 숨겨놨다가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이 값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그때그때 다른 백엔드에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주소로 AJAX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URL 잡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여기 반환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에러 나면 여기서 알러창 띄우고 중단하면 되고요. 에러가 나건 안 나건 일단 로딩 받은 마지막에 닫아줘야 되죠.
액티브 클래스를 리무브해서 닫아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요 값이 이 제이슨이니까 json.id, json.dname, json.log 이거를 화면에 어떻게든 출력만 해주시면 돼요. 자, 예전에 이전 수업에선 예제를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요. 그쵸? 자, 클릭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 누르면 지금 여기서 아예 뒤로 갈 수가 없죠. 페이지가 이동한 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구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상품 상세 정보, 상품 후기 이렇게 탭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걔네들은 클릭해도 페이지 이동이 없어요. 페이지 이동한 걸로 안 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부 페이지가 이동된 것처럼 여기게 할 거면 히스토리를 씁니다. 자, 백엔드한테 전달받은 데이터를요. 문자열로 강제로 바꿔서 제이슨으로 묶습니다. json.stringify는요. 제이슨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줘요.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 HTML 파일에 dptno는 얼마다. 아까 그 선택한 데이터셋 번호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URL을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히스토리에다가 백업을 합니다. 제목은 입력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입력할 때마다 URL이 강제로 바뀌어요. 실제로 페이지 이동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입력할 때마다 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페이지가 이동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뒤로 갈 수 있게 돼요. 이게 history.push 기능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이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 뒤로 가봤자 다시 돌아올 뭐가 없어요. 그래서 window.add event listener pop state 이거는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2.state라고 하는 값으로 요 값이 전달되는데 이거는 아까 백업해 놨었던 제이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바꾸기 전에 현재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제이슨을 백업해 놓은 거예요. 그걸 받아서 다시 아까 문자열로 바꿨죠? 그걸 다시 제이슨 객체로 되돌린 다음에 화면에다가 넣어줘요. 근데 만약에 json.id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빈 문자예요. 5월을 붙이면 이게 있으면은 이걸 쓰는데 얘가 없으면 뒤에 걸 써라요. 만약에 2.state가 없다면 뒤로 가기 했는데 얘가 더 이상 없다면 최초 페이지인 거니까 화면을 숨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구현하면 한 페이지 갖다가 자, 여러 페이지 이동한 것처럼 돼요. 한 페이지인데 뒤로 가기까지 구현이 돼요. 한 페이지로 웹사이트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발 방식을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해되시면 리액트 오시면 돼요. 자, 이번엔 조금 쉽게 갈까요? 자, 똑같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요 주소인데요. 이 주소를 백엔드에 통째로 갖다 넣으면은 목록이 나와요. 전체 데이터가. 이거를 통째로 받아오는 거예요. AJAX로.
그럼 일단 얘는 배열이죠. 배열이면 뭐 해야 된다? 반복문이요. 요거 갖고 반복 돌면서 출력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 목록 같은 경우는 그 요즘은 이제 div 태그 같은 걸로 만드는데 여기는 예제 난이도를 조금 다운 시키려고 테이블로 표현했어요. CSS는 로딩바만 넣는데 CSS는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AJAX 헬퍼 또 가져왔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걸고 AJAX 처리가 되니까 async 걸었습니다. 네, 녹화는 잘 되고 있네요. 자, 버튼을 누르면 일단 로딩바 화면에 표시하고요. AJAX 가져와요. 별다른 기교 없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마만큼의 전체 데이터가 AJAX를 통해서 이 JSON이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에러 날 때 알러창 대비하고요. 자, 코딩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변수나 파라미터가 등장을 하면요. 이 제이슨도 그렇고요. 뭔가 리턴을 받았다. 아니면은 파라미터로 들어온다. 그러면요. 걔를 웬만하면 콘솔로 꼭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기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 객체를 콘솔로 찍어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2점 스테이터스, 2점 텍스트, 2점 MSG가 뭔지 되게 생뚱맞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제가 주소를 일부러 바꿨어요. 한 번이라도 출력을 해보면 얘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에러가 나고 콘솔에 보면은 지금 이 2라고 하는 애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스테이터스 404, 텍스트는 나파운드, MSG는 요청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AJAX 헬퍼에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요 2를 받아서 2점 스테이터스 그럼 404겠죠? 2점 텍스트는 나파운드 그리고 2점 MSG는 요청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를 사용자한테 알러창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꼭 한 번씩 출력을 해보세요. 자, 주소를 제대로 되돌려 놓으면 자, 데이터 가져오기 했을 때 여기서 제이슨이라고 리턴 받은 거를 콘솔.로그로 출력을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로그로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배열인데 5개 들어있대요. 아,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되는구나 라고 확인했으니까 이걸 갖고 반복문 돌면서 어떻게 출력할지를 궁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일단 뭔가 변수가 튀어나오면 아무리 귀찮아도 콘솔에 찍어보세요. 그래서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다음 코드가 납득이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실 수 있다면 과연 요 값의 출처는 어디인가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요 제이슨을 받아왔습니다. 리스트 바디는요. 위쪽에 있는 t 바디 태그입니다. 자, 요게 제이슨이었어요. 얘 갖고 반복 돌려요. 그럼 v는
이거 하나죠? 얘가 V죠? T 바디 태그 안에 넣을 거니까 일단 TR을 만들었고요. TD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TD 안에 v.id 값, 이 숫자 값을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TD를 또 만들어요. TD 안에는 v.dname, 학과 이름을 넣어줘요. TD를 또 만들어요. 거기에는 v.log, 여기 화면상에 가려져 있는데 학과 위치를 넣어줘요. 자, tr.appendchild, td1, 이 td1을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 또 td2를 넣어요. 얘를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 또 td3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td 태그 3개가 tr 안에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이 tr을 아까 t바디에다 넣어요. 얘를 여기다 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테이블 목록이 구성이 됩니다. append child를 썼으니까 누를 때마다 계속 들어오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가져올 때마다 제가 아까 위쪽에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라는 변수를 1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다 출력하고 html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리스트 바디 안에 있는 모든 html 태그를 다 때려박았어요. t바디 안에 있는 모든 태그를 다 때려박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html 소스 코드 통째예요. 그리고 현재 html에 쿼리 스트링 변수로 페이지는 한 다음에 아까 1이었죠. 그 1을 1 증가시켜서 2로 만든 다음에 붙여요. 여기다. 또 클릭하면은 3으로 올려서 붙여요. 버튼 누를 때마다 페이지가 1씩 올라가면서 URL에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요. 거기로 히스토리를 푸시시킵니다. 그러면은 주소 만들어졌고요. 이전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백업한 거예요. 뒤로 가기 누르면 이전 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2.state로 들어오잖아요. 2.state에 html이란 값을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빈 문자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동하는 동안 여기 페이지 번호가 변하고요.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컨텐츠가 없어지죠.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모두 됩니다. 전 페이지의 HTML 코드를 통째로 백업을 해놔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를. 네, 아마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해서 컨텐츠를 로딩하는 거 정도가 익숙해지시면은 그 이후에 입력, 수정, 삭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습득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